네, 다음 금쟁이 제4호부터 계속 연결하죠. 자, 보시면은 당해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인의 판단을 거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자, 요 문장 쭉 읽을 때 눈에 확 들어온 낱말이 있죠? 뭐죠? 거짓. 거짓된 은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들의 판단을 거치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속칭 거짓말 금지, 판단 거래침 금지. 뭐 내용 있어요, 이것? 내용 없어요. 다만 중요 사항에 관하여 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각종 토지나 건물을 사거나 팔 때 중요한 판단 잣대 있죠? 주로 뭐가 있어요? 뭐 소재지, 면적, 권리관계 중요하죠. 더 나아서 가격 정보도 중요하죠. 흔히 보이는 것들이 자, 서로 짜고서 가격을 뻥튀기 한다. 많이 봤을 겁니다. 이거 절대 안 되겠죠. 이런 각종 중요한 정보는 어떤 형태든 의뢰인들에게 속임수를 쓰지 마시라. 약칭 거짓말 금지, 판단 거래침 금지. 뭐 뜻은 다 와 닿습니다. 속이지 말지어다. 그런데 이건 어때요? 실제는 필요한 부분도 됩니다. 어느 정도의 포장은 할 줄 알아야 판매되겠죠. 근데 그 포장이 과도할 때는요, 그땐 금지에 속한다. 그 얘기요. 지나치게 속임수는 쓰지 마십시오. 다음 제5호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양도 등등이 제한된, 자, 벌써 체크하죠. 자, 분양 임대 등과의 관련 있는 증서 있죠? 그 관련 증서만 체크하면 돼요. 분양 또는 임대 등과의 관련되어 있는 각종의 증서라고 판단될 때는 어찌한다? 손대지 마시라. 그 얘기요. 네, 관련 증서 등에 대한 매매 교환 등의 중개도 금지일 뿐더러 내가 직접 그 매매업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는 서두에 1번의 매매업도 금지인데요. 그때 매매업은 나에게 의뢰가 된 거 아니었죠. 시중 놔두는 물건 얘기였어요. 그러나 5번은 어때요? 증서에 대한 매매업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차원이 좀 다르겠죠. 아예 개별 법규에 의거해서 절대 손대지 마시라고, 개입지 말라고 하는 것이 증서인데 과연 그 증서에 우리가 부단히 개입하니까 허용치 않더라 그 얘기예요. 거기서 분양 임대 등과의 관련된 증서가 무엇인가를 봐봐야겠죠. 언뜻 떠오릅니다. 뭐가 떠올라요? 주택청약통장 떠오르잖아요. 입주자 저축 증서들 또는 흔히 말했던 딱지가 있죠. 우선적 지위에 불과한 딱지들. 자, 요 같은 통장 등등은 어때요? 뭔가 혜택을 준 바 있죠? 동통장의 소지자들은 어때요? 아파트의 분양 공급 시 남보다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법상 지위를 준 바 있습니다. 우선권을 준 바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건 우리 부동산 공급 정책과 맞물려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죠. 대개 시세보다 분양가 등은 어땠다? 그전에는 다소 저렴했다. 남보다 먼저 받으면 받을 만큼 전매 차익을 노릴 수 있잖아요. 자, 자, 분양관계에서 딱지 등으로 돈 벌더라. 소문났습니다. 나도 사람이죠? 끼어들겠죠. 내가 팔고를 도와준다. 어때요? 급기야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 상승 곧 투기를 야기할 겁니다. 이것 막아야겠죠. 그러니까 증서라고 확인될 때는 일체 손대지 말라고 금지했습니다. 물론 고려할 점이 증서로 보지 말아야 할 게 있을 거요. 즉 증서가 아닌 것도 몇 가지는 검토해 둬야 될 겁니다. 뭐가 있죠 우리가? 주택법 등에 의해서 이미 판매가 허용된 물건이 있습니다. 분양권이 있잖아요. 그죠? 이는 분양권은 단순한 증서가 아니고 뭐다? 건물 자체로 받잖아요. 분양권이 건물이라면 이는 뭐요? 법정 중개 대상물이죠. 마땅히 중개할 수 있잖아요. 훗날 증서이냐 아닌가요? 이해들을 따로 검토할 겁니다. 뭐 하나 더 들어보죠. 자, 모 개공이 상가 분양 계약서의 매매를 중개했습니다. 이거 증서예요? 쪽지는 쪽지인데 증서가 아니고 이건 뭐예요? 상가란 건물의 단순한 매매 계약서이죠. 이는 건물이지 증서가 아니니까 중개도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련 증서가 뭔지만 파악해서 해당될 때는 노터치, 해당 안 될 때는 해도 괜찮다. 이런 차이를 훗날 검토할 거고요. 자, 다음에 6호. 요 6호도 출제가 매번 되는 지문이죠. 자, 문장 요대로 일단 봐둬야 돼요. 중개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를 해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서 거래 당사의 쌍방도 대리치 말라고 금지했습니다. 찾아온 고객과의 신뢰가 이미 쌓여 있습니다. 그 신뢰를 배반한다? 이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를 믿고 맡긴 자에 대해서는 성실히 신중히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지 내가 이익 얻고자 그자와 직접 매매 등 하지 마시라. 그 얘기요.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는 단 한 번도 금지다. 되죠? 이거 충분히 파악하잖아요. 자, A라는 토지 매도할자가 자, 갑이라는 계공이 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원래 해야 될 업무는 딴간이죠. 부탁받은 매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적극적 중개업무를 해야겠죠. 정보를 취합한 상태에서 이제 매수할 자를 물색해서 그를 소개해주고 계약에 협상 등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일을 마무리 지어야죠. 근데 요 중개 업무를 지금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거 왜 안 한다? 뻔하죠. 봤더니 A가 맡긴 물건이 자, 고객이 희망 가격이겠죠. 나 이것 2억이 필요한데 좀 팔아달라. 맡겼습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시세가 3억짜리입니다. 뭔 얘기요? 급매물이겠죠. 고객이 어떤 사정인지 몰라도 급히 돈 필요하니까 맡길 거예요. 나에게 2억만 손에 쥐어주고 남는 거 알아서요. 맡긴 거예요. 근데 봐봤더니 3억짜리 매물입니다. 탐나겠죠. 이걸 어떻게? 내가 냉큼 사버린다는 얘기죠. 이거 허용될까요? 안 되겠다. 당연히 하죠. 왜? 고객은 중개 서비스를 받지 못할 분들은 곧바로 피해보겠죠. 나는 자, 당연히 이익을 얻을 것이고 치명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는 얘기죠. 고로 어떻게? 손대지 마시라는 얘기요. 아깝디 아까운데. 자, 이것 절대 금지다. 왜? 의뢰인과의 신뢰 관계가 전제되니까 믿고 맡겨주니까 원칙인 중개 업무를 착실히 하시라. 내 이익을 위해서 직접 낚아채지 마시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 그러면 과연 이 계공갑이 자기 명의로 못 사니까 다른 매수자 B를 속여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이 현실에서 보이는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사람 보지 못했다. 대신 누구요? 친구, 부인 또는 타 계공이 있겠죠? 요들을 내세워서 매수인으로 내세워서 이들 사이의 계약을 내가 도와주고자 합니다. 어떨까요? 괜찮죠. 직접 거래가 뭐예요? 내 명의로 거래치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때요? 관계 없더라.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계공께서 자신 남편 또는 부인 앞으로 내세운다. 이게 허용됩니까? 부부는 일심동체 한 입을 듣고 사는데 그래요? 아니죠. 부부 별산제를 알고 있고 부부는 집을 나서자마자 모두 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괜찮죠? 본인 명의만이 금지지 타인은 괜찮다. 됐습니까? 돈 벌게 생겼네요. 그러면 타 계공도 그런 매물이 들어오겠죠. 그때 누구한테? 나에게. 서로 사이좋게 돌려주고 돌려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법은 있으나 마나네요. 어쨌건 포인트는 본인 명의로의 직접 거래는 의뢰인과의 관계니까 적어도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직거래 금지. 자, 쌍방대리 금지 이미 민법에서 공부했었네요. 뭔 얘기 이것? 자, A 매도할 자, B 매수할 자 이들이 계공가백에 일 맡기는데 단순 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 무엇까지? 대리권까지 맡긴 거죠. A가 맡깁니다. 내 땅 좀 팔아 다시 달라. 조건 말하고 너에게 일체의 권한을 맡기겠다. 대리권도 부여했습니다. 한편 매수인 B도 말하죠. 내가 돈 될 테니까 물건만 소개해줘. 너가 알아서 갚고 해줘. 돈 다 대줄 때. 역시 대리권 다 줬습니다. 자, 이처럼 갑이 가운데서 양쪽 모두의 대리 권한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때 갑은 어떻게 이 계약을 성사한다? 자신의 혼자만의 판단에 의해서 동거래를 성사시키겠죠. 내가 한편에서 값을 부르고 또한 내가 한편에서 값을 응하겠죠.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것 위험이 없을까요?
있겠죠. 혹여나 요 갑이란 계공이 어느 한쪽과 어때요? 손을 맞잡을 때 반대편은 치명적 손해를 입게 되겠죠. 고작 1억짜리 매물인데 매수가 짭니다. 어떻게? 3천짜리로. 고사의 피해 A가 다 보겠죠. 이거. 자, 이렇게 공정중개가 성사될 리가 없겠죠. 어느 한쪽과의 손잡을 때는 당연히 반대편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겁니다. 이건 용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법은 내가 절대 양쪽을 대리해서 혼자서는 거래치 말라 했습니다. 역시 쌍방대리 금지인데요. 하나 참조해 둬야 돼요. 그럼 이 사례에서 만약에 A와 B 고객이 본인들이 계곡 공개사 갑에게 동의도 해줬습니다. 양쪽 모두가 나에게 동의도 한 상태니까 허용될 수 있냐를 묻는 거예요. 어떨까 이건? 쌍방 모두가 동의하니까 허용될 수 있다? 이것 허용이 안 된다. 바로 요 점에서 민법과의 차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민법은 어때요? 원래 쌍방들이 금지 맞아요. 단 본인의 동의 있을 땐 허용된다. 채무의 이행 의무는 혼자 해도 관계없다. 괜찮아요. 왜? 위험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은 그게 아니다. 특별법이었습니다. 기본 취지가 무엇? 고객에 대한 철저한 보호에 포인트를 둔다 했습니다. 설사 동의 있더라도 그 위험성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금지행위의 포인트는 무엇이다? 행동 자체의 금지지 결과를 묻지 않죠. 동의 여하를 묻지 않노라 했습니다. 설사 동의 없더라도 똑같이 법 위반인 거예요. 이게 민법에 대한 차이로서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좀 지문이 기네요. 한번 읽어가 보죠. 줄이면 이 얘기죠. 탈세 등 목적으로에 쭉 나갑니다. 등기도 안 했다. 뭔 얘기요? 미등기 전매 얘기죠. 미등기 전매 등에 개입해서 탈세를 부추긴다 또는 투기를 조장한다. 이것 말아야 한다는 얘기요.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되었을 때 개입치 말라. 같은 얘기입니다. 일체 미등기 전매 등의 투기를 조장치 말라 했습니다. 투기 방지 차원이네요. 투기를 조장치 마시라. 자, 미등기 전매의 문제점들 이미 이해하고 있네요. 이것은 우리가 공부할 때 민법이 되었건 등기법이 되었건 매번 나오는 거죠. 이른바 중간생략 등기의 문제점들 한번 봐봐요. 자, 맨 처음에 A가 팝니다. B에게 내가 중개를 했겠죠. 원래는 요 매수자 B가 먼저 등기도 해야겠죠. 근데 뭐라고요? 미등기. 가운데 거래한 자 B가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또다시 제2 매수자, 그죠? 또 다른 자를 찾아서 그에게 계약 맺고 등기도 맡기는 거죠. 가운데 거래자가 등기를 안 했습니다. 뭐가 문제 있어요, 지금? 자, B가 등기를 안 했습니다. 당연히 취득세 포탈했네요. 근데 애들이 단순한 세금 포탈도 포탈인데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왜 그냥 팔 것인가? 이익도 좀 더 남기겠죠. 예. 이렇게 계속 전전매가 이루어질 때는 그 단계마다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겠죠. 이처럼 지나친 가격의 상승 곧 무엇으로? 투기와 직결될 소지가 크겠죠. 탈세 투기 문제가 바로 연결되니까 이것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만듦이 제7호였어요. 일체 미등기 전매 등도 우리는 개입치 말라 했습니다. 참조로 중간 생략 등기를 지금 A, B, C 단계에서 했어요. 이때 과연 C 등기에 효력이 있냐 없냐를 묻습니다. C는 소유권 취득을 한다 안 한다? 한다 했었죠. 왜 그래 이것? 중간 생략 등기 자체의 그 성격은 강령법규가 아니고 뭐요? 단속 규정이죠. 단속 규정을 어길 때는 제재는 받을지언정 사법상 행위는 뭐돼요? 어때요? 유효하다 했습니다.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되니까 그 등기는 유효하더라. 다만 제재는 별도로 가해지어서. 예. 어쨌건 문제가 크니까 이 법은 하지 말라고 금지했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를 통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제7호 금지가 마련되었다. 그래서 쭉 언급해 왔더니 그간 사회에서 행해졌던 각종 문제점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 볼 때까지는
고지곧대로요. 우린 지금 돈 버는 게 뭐예요? 시험 대비니까 문장대로 공부해두면 되겠습니다. 응용은 다 할 줄 아니까. 어쨌든 워낙 출제가 많다 보니까 이 사항들은 훗날 철저히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도 절약될 분들로 학습도 편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1, 2, 3, 4까지를 자르시고 4, 5, 6을 분리하면 돼요. 나중에 할 건데 뭐 기억나는 김에 해버려요. 자, 두 개로 분류했습니다. 자, 위에 것, 밑에 것 중에서 무엇이 위험성이 더 커 보입니까? 밑에 거죠. 다 어때요? 투기, 직접적 피해를 야기한다. 그죠? 그러니까 밑에 4, 5, 6은 형벌이 3년 3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3이에요. 반면에 4, 5까지는요. 조금 위험성이 덜하죠. 1년 1천 사이로 훗날 구별 암기합니다. 뭐 암기법은 본인들이 만드시고요. 저는 몰라요. 뒤에 건 아마 공통적일 겁니다. 관련 정서에 개의치 말라 정자 떼시고 직접 거래 마시라 쌍방대리 마시라 직상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작 말 것 미 혹은 투 정직상투는 3년 뭐 정직상미 좋습니다. 위에 것 네 가지죠. 매매업부터 한번 숙제요. 다음 주에 암기법 만들어 오십시오. 지금 암기하면 돼요. 많아 이거는.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순서를 바꿉니다. 수수료 보수 초과 말라 했죠. 그 다음에 무등록을 알면서 손잡지 말라 했죠. 협력. 거짓말 판단 그리지 마시라 판. 그 다음에 매매를 업으로 말라 했죠. 매. 이걸 연결해 봤습니다. 자, 정직상투는 비싼 거죠. 3년 3천입니다. 근데 수입에서 판매하는 것은 비싼 게 없더라고요. 1년 1천. 수입 판매 1년짜리. 정직상투 3년. 이게 아마 기억도 오래 남을 수 있겠네요. 수입 판매는 1년. 정직상투 3년. 이건 낱말 자체만 암기해도 뜻은 바로 와닿을 거예요. 증서. 직접 거래, 쌍방들이, 미등기 전매, 미자. 뜻도 다 파악되니까 편의상 한번 미리 해봤습니다. 훗날 계속 이거 암기할 거예요. 정직상투니 수입 판매니. 뭐 좋지 않을 땐 용도 폐기하시고. 자, 금쟁이까지 의무를 다 봤습니다. 참 열심히 일했어요. 등록한 후에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근데 뒤에 뭐가 따라야 돼요? 열심히 일한 자 떠나시라. 아니, 돈 받고 떠나야죠. 바로 권리, 보수와 실비가 보입니다. 네, 기업 공개사에 주어지는 법상 권리, 중개 보수, 그리고 실비인데요. 우선 그 판례가 보이네요. 쭉 보면 제 얘기요. 기업 중개사의 보수에서 우리는 일처리 부탁 단계에서 고객과의 의사합의한 바 있죠? 그게 중개계약이다. 근데 대개 그 합의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너가 훗날 이 일을 끝날 땐 대가를 주겠다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 결과 설사 보수에게 합의를 한 바 없더라도 우리는 청구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왜 있습니까? 판례가 인정했으니까 그 얘기죠. 그 전제가 이거예요. 기업 중개사들은 이른바 상법상의 상인의 지위가 허용된다 안 된다? 허용된다. 우리 역시 돈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상인이죠. 그 결과 상법상 상인들은 보수의 합의를 한 바 없다도 당연히 법상 그 권리가 인정되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상인이니까 그에 의해서 합의한 액이 없더라도 무엇을 행사할 수 있더라. 그 얘기요. 그 첫째 판례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같은 중개 보수는 언제 나타나고 언제 행사하는가? 이런 시기 문제가 그 밑에 보이네요. 뭐 업무 수행 과정 봐보죠. 자, 가장 1단계 중개 의뢰를 할 때 합의한다 했습니다. 바로 중개계약 체결이 1단계였죠. 그에 의해서 우리가 각종의 중개 활동을 했을 거요. 뭐 현장 분석을 통해서 확인 설명 등도 충실히 해왔을 겁니다. 그것이 드디어 결과를 도출하겠죠. 매매액은 임대차익은 각종 거래가 성사될 거요. 중개 완성은 곧 뭘 말한다? 거래 계약의 체결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참조로 자 똑같은 계약인데 양자는 구별해야죠. 중개 계약은 언제죠? 일출이 부탁 출발 단계에서. 반면 고객 간의 의사합치는 거래 계약은 일이 끝났을 때 합의였다. 시점이 다른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 같은 틀 내에서 이제 한번 보죠. 과연 기업 공개사의 보수 청구권은 언제 발생하고 언제 행사하고 언제 그것이 사라질까의 문제를 지금 봐보는 거예요. 자 과연 언제 발생할까요? 중개계약 시인가 또는 거래계약 시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자, 거래계약 시 보수가 발생한다. 그럴까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일을 다 해놓고 그때 보수란 것이 기억납니까? 자, 누가 나에게 전세방 내놓았습니다. 중개 합의했어요. 근데 이 계획은 언제부터 돈을 머릿속에 그립니까? 일처리 부탁받을 때. 내가 이걸 잘 팔아주면 훗날 얼마쯤 떨어진다. 미리 어때요? 계산기 눌려보잖아요. 이게 우리 생각이죠. 그래서 보수의 발생은 언제죠? 중개계약 체결 시 하나의 기대적 관념으로 이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 시기는 언제다? 중개계약 시. 다만 그 행사는 언제 할까요? 일도 안 하고 돈 달란다? 이건 안 되겠죠. 예, 중개가 완성될 때 행사가 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한 출발점, 기대적, 즉 조건부 이미 주어지는 거예요. 다만 훗날 그 조건이 성취될 때, 중개가 완성될 때 비로소 행사할 따름이었다. 물론 그냥 행사는 안 되겠죠. 적어도 요 계약 체결은 누구의 행위? 개공의 중개 활동과의 연결이 인정되겠죠. 우린 이것을 인과관계라 부르죠. 나의 중개 활동과 계약 사이에 연결이 될 때 비로소 돈을 달라고 말할 겁니다. 예, 행사 및 발생의 문제인데 물론 때에 따라 이와 같은 중개 보수도 사라질 수 있겠죠. 자, 권리 소멸은 언제 있는가를 보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둘로 봐보죠. 자, 비록 계약은 성사되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훗날 무효 취소될 수 있겠죠. 어떤 사정인지 동계약이 무효나 취소 또는 해제 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계약이 끝나니까 채권 관계도 사라질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점은 동계약이 무효가 된다 해서 반드시 항상 사라질 것이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을 나누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해서 계약이 파기될 때는 자, 내 탓이죠.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도 지니까 사라진 것 맞습니다. 소멸되는 것 맞아요. 뭐 이유야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나와 관계없을 때요. 즉 거래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동계약이 파기될 수가 있겠죠. 뭐 매도 매수인이 훗날 마음이 바뀌어서 합의 해제했다. 계약이 끝났습니다. 아무리 계약이 파기됐다 해서 나와 관계있어요? 나와 관계없죠. 이때는 당연히 행사가 허용되겠죠. 사라지지 않고 남습니다.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서 계약이 파기되었다. 내가 한 거 아니죠? 이처럼 개공의 고의 과실한 요 조건 하에서만 사라지지 고객 사정은 나와 관계없다. 이런 차이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개 시험 출제할 때는 원인 관계를 묶어서 내겠죠. 매매계약 등이 훗날 무효 등이 될 때는 반드시 사라진다? 그건 아니었다. 예, 누구에 의한 것인가? 그 원인 탓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개공의 고의 과실 한에서만 사라질 뿐이었다. 그 차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얼마까지 어찌 받는가? 예, 보수에 대한 범위 파악인데요. 자, 먼저 하나 봐둘겠어요. 자, 우리가 알기에 법정된 중개 대상물이 총 몇 개였어요? 5가지였죠. 물건은 총 5가지인데 보수에 대한 체계도 똑같을 것인가? 그게 아니더라. 봤더니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가 보이고요. 또 하나가 주택 외의 중개 보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법정 물건 5개 중 오직 주택에 대해서만 별도로 우리 법은 규율을 한다 그 얘기죠. 물론 이때 고려할 점은 자, 주택은 땅 위에 잡고 있죠.
그러면 그 부속 토지를 별도로 계산할까요? 번거롭죠. 그래서 법상 표현이 자, 집이 자리 잡고 있는 부속 토지는 주택의 보수 산정 시 아예 포함시켜라. 주택에 있는 땅들은 주택으로 뭉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이 아닌 것들은 별도로 규율한다는 얘기죠. 주택이 없는 땅들이 있죠. 나대지들, 토지 또는 상가, 건물 다르겠죠. 또 뭐가 있습니까? 임목이니 공장재단, 광업산들. 그러면 이 나머지는 모두 같은 틀이겠죠. 주택 외로 분류했습니다. 자, 일단 법령상 보수의 체계의 특이한 점은 주택과 그 밖의 것으로 구별하고 있죠. 두 가지로 분류함이 첫째 특색이요. 한편 기본적인 보수에 대한 범위가 나와질 거예요. 얼마까지 받을 것인가 기본 범위는 공통적으로 규율합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국토교통부령이 있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이 정함이 공통점이에요. 기본 틀은 다 어디에 있다? 국토교통부령. 다만 세부 상한을 봤더니 뭔가 차이가 보입니다. 주택이란 우리가 알기에 일반 사람들의 주거 공간이죠. 때에 따라 전세 등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약자 보호 정신이 좀 더 가미될 거예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상세한 중개 보수를 봤더니 국토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각 특별시, 광역시, 도, 줄여서 시도죠. 시도 조례에 의해서 구체화함이 특색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의 보수는 뭘 봐야 한다? 조례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 입에서 토지 상가 쪽의 중개 보수는 국토령이 직접 정할 따름인 거요. 가령 토지나 상가의 보수를 논의할 때 조례를 검토해야 한다? 이거 없다는 얘기요. 주택은 어디? 조례까지를. 반면 토지 상가 쪽은 국토령에서 직접 정하지 별도의 조례를 둔 바가 없다. 체계의 차이를 먼저 짚어두시고요. 자, 아울러서 자,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를 봤더니 또한 특이함이 있습니다. 매매 계약일 경우와 교환 계약일 경우에 그리고 임대차일 경우에 각각 거래 금액에 대해서 요율의 상한과 한도액을 둔 바 있습니다. 요율 상한선과 뭐가 있다? 한도액 조항들을 따로 둔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토지나 상가를 봤더니 어떨까요? 그게 한도액이 따로 있어요? 한도액을 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상가는 일단 일방에게 받을 보수에 대한 요율만 둘 뿐인 거요. 봤더니 매매 교환 얼마이다? 1000분의 9죠. 근데 특이한 점이 매매 교환과 임대차도 어때요? 똑같이 취급해요. 요거요. 주택에 대한 요율을 봤더니 특이한 점이 주택은 0.9% 안에서 임대차 0.8% 안에서 이런 식의 요율의 차이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토지 상가를 봤더니 매매익은 임대차익은 구별하지 않죠. 모두 똑같이 얼마까지? 0.9% 내에서 상호간에 합의할 따름인 거예요. 자, 기본 차이가 좀 둘을 제기했습니다. 요 자체가 기본 문제 패턴이에요. 첫째는 중개의 보수는 주택, 토지, 상가, 임목을 구별해서 규율한다? 아니죠. 오직 주택과 그 외의 것으로 둘로서만 구별하지 세부적 구별이 없다는 것. 둘째는 주택은 조례에 의해서 구체화할 따름이다. 근데 토지 상가는 조례조차 나온 바가 없더라. 그래서 그 특색이 주택은 매매는 0.9, 임대차 0.8 차이를 뒀었죠. 근데 상가는 매매, 임대차 구별 시 모두 얼마? 0.9% 1000분의 9 안에서 합의할 따름이지 구별을 둔 바가 없다는 것. 매매건 임대건 똑같이 볼 뿐입니다. 자, 이런 기본 틀 내에서 이제 내용들을 한번 봐보죠. 자, 67조 하단부에 1.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했습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간혹 시험 문제, 주택은 부속 토지를 제외한다? 틀린 거요. 포함해서 함께 보더라. 그 포함을 체크하시고. 봤더니 국토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밑줄 특광도 조례로 정한다. 특광도의 조례요. 그 다음에 밑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자, 동그라미, 일방의 한도가 얼마? 매매교환은 1000분의 9, 임대차 등은 1000분의 8이 늘어난다. 우리가 주의할 점은 0.9니 0.8이니 하는 것들은 쌍방 보수가 아니고 뭐다? 일방 보수의 한도인 거요. 혹여나 총 보수를 물을 때는 어찌해야죠? 양쪽 다 받으니까 곱하기 2겠죠. 예, 일방의 한도를 말하지 쌍방 한도가 아니에요. 뭐 뒤에 쭉 참조하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죠. 주택의 경우에 중개보수에 대한 범위에서 우리 서울시 조례가 예시되어 있습니다. 참조로 이것은 암기해요 말아요? 하지 말아요. 주택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뭐예요? 지역마다 달라질 수도 있겠다. 암기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시험 날 때는 주택은 요율표를 미리 제시합니다. 얼마일 때 몇 프로, 한도가 얼마.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럼 읽어봐요. 매매 교환 봤더니 5천 미만 2억, 6억 이상. 그래서 요율의 사안이 0.654, 6억 이상은 무조건 0.95. 한도액이 25, 80, 그리고 없다. 임대차 5천, 1억, 3억, 3억 이상에서 0.543 한도액이 20, 30 규정 없음. 요즘 훗날 시험 문제 나올 때 다 뜨니까 그때 보시면 돼요. 자, 요 틀 내에서 이제 훗날 계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택 외단 중개보수는 어디에 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아까 강조했죠. 시도 조례가 없다. 뭐 아까 메모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1000분의 9 안에서 서로가 어찌 협의에 의한다 했습니다. 약정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본 틀을 제기했는데 이거 하나만 더 참조해 두십시오. 자, A라는 기업 공개사가 그 사무실이 평택시에 존재했습니다. 근데 요 A라는 개공이 천안시 남동구에 있는 어떤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중개했다고 가령 예를 들어보죠. 이때 자, 조례에서 주택이라 하죠. 자, 조례에 의해서 돈을 받게 될 것인데 문제는 어느 조례인가를 묻습니다. 뭐예요, 지금? 사무소의 소재와 물건 소재가 지금 어때요? 다르죠? 사무실은 어디 있다? 평택시. 물건은 천안시, 충청남도 관내에 있습니다. 이때 어느 조례에 의할까요? 충남요? 물건 소재를 따집니까? 이것 보지 말라. 참조로 법령상 관할 건 판단할 땐 모두 같아요. 어디? 사무소 기준. 근데 이렇게 해놓고 또 틀리더라고요. 그러면 평택시 조례에서 받는다. 그래요? 평택시는 특광시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 평택. 그렇죠. 경기도 조례에서 받는 거요. 시군구 조례가 아니고 무엇? 특광도 시도 조례니까. 잘 해놓고 요걸 또 틀리더라고요. 사무소 있는 곳 평택시 조례 아니죠. 우리 중개부서는 어디? 시도 조례. 그래서 사무소가 속한 시도 조례이지 물건 소재지 묻지 않는다. 이것도 한번 먼저 검토하시고, 자, 그 밑에 몇 가지 주의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주거용 오피스텔 얘기인데요. 자, 옛날에 오피스텔은 우리가 어떻게 돈 받았을까요? 우리가 건축물 대장 때 봤을 때 동 오피스텔은 그 용도가 업무용이죠. 주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무조건 상가에 의해서 돈 받았어요. 몇 프로? 매매건 임대건 0.9%. 돈 많이 받았죠. 근데 간혹 보니까 어때요? 서민들도 요 오피스에서 주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약자 보호가 좀 더 가미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도입된 것이 바로 요 조항입니다. 일명 주거용 오피스텔. 근데 이때 고려할 점은 주거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첫째, 자, 상하도시들은 갖추어져야 한다. 당연한 거요. 근데 고려할 점이, 자, 면적을 규제를 가하는데 얼마이죠?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근데 요 면적은 무슨 면적? 전용 면적. 공용 면적이 아니고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그 상태에서 입식 부엌과 뭐 욕실,
화장실이 있어야겠죠? 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했을 때 한해서만 뭘 본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단한다. 그래서 요때의 보수는 달리 정해져 있죠. 봤더니 매매 교환일 땐 몇 프로까지? 0.5%. 임대차 등은 몇 프로? 0.4%. 이게 달라요. 그럼 만약 전용 면적이 90이 넘습니다. 그때는요, 상가죠. 0.9 내에서 협의한다. 그 얘기요. 요 조건을 충족시 한해서만 별도로 처리하시라. 매매 0.5, 임대차 0.4 이내였습니다. 최근에 도입된 사항이다 보니까 출제가 많이 된 바 있죠. 앞으로 계속 반복될 소식이 있어요. 밑에 건 큰 문제 없어요. 주택은 시도 조례가 있으니까 그 요율표를 사무실에 게시하겠죠. 근데 토지 상가 쪽은 아까 요율표가 있을까요? 조례가 없다, 요율표가 없겠죠. 그러니까 상가 쪽은 내가 받고자 하는 보수 요율을 정해서 주택 요율표를 제기할 때 함께 명시해야 한다. 그 얘기요. 알려주라는 얘기죠. 안내한다. 우리 업소는 토지가 몇 프로입니다. 미리 안내해서 고객에게 신뢰서 하면 될 거예요. 명시할 따름이었다. 큰 문제였어요. 자, 다음에 3번 옆페이지 복합 건축물인데 복합 건물들. 일단의 건물이 주택 외의 용도를 함께 쓸 때 얘기했죠. 자, 이때는 기준점만 받으면 돼요. 보니까 주택의 면적 비율을 따집니다. 얼마? 2분의 1부터는 주택의 보수를 따르라. 반면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일 때, 반이 안 될 때는 주택 외로 따르라. 상가 쪽이죠. 보수가 극명히 달라질 거예요. 뭐 이런 얘기죠. 자, 일단 토지 위에 3층짜리 건물부터 말하죠. 면적 다 같다고 하시고, 자, 3층은 주택이고 나머지가 상가로 봤습니다. 자, 요 경우 우리가 요 상가만 따로이 중개해도 어때요? 관계없겠죠. 건축물은 일부도 중개의 대상이니까 당연히 상가 보수를. 주택을 중개한다? 당연히 주택 보수겠죠. 근데 문제는 요 사례에서 요 일단의 건물 전체를 통으로 중개해도 되겠죠. 이 경우에 과연 무엇에 의할까 얘기입니다. 지금 면적 대비 같은 게 어때요? 주택이 총 면적의 반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전체를 무엇으로? 상가에 의해서 받으면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주택은 2, 3층 다 주택인데 1층만이 상가로 사용되고 있더라. 이때 통으로 계약할 때는 뭘 본다? 주택의 보수겠죠. 그래서 포인트만 보시면 돼요. 얼마? 2분의 1. 절반부터는 무엇으로? 주택의 보수로. 반이 안 될 때는 주택 외인 상가 쪽으로. 절반 이상이지 초과가 아니었다. 그게 핵심사항이요. 반부터는 무조건 주택의 보수였다. 이상, 초과 구별할 수 있죠? 예, 이상일 때 한해서요. 다음 보수의 산정 방법인데 이 부분은 별도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더라고요. 대개 수험생들은 눈에 불을 켜고 이 부분은 100% 다 이해하고 잘 계산하더라고요. 일만 해놓고 돈 덜 받습니까? 그런 적 없으니까 잘 하시더라고요. 다만 좀 특이함이 있죠? 자, 산출 방식에서 거래가액 곱하기 요율하면 산출액이 보이죠? 근데 이때 산출액은 한도액이 있을 때는 반드시 비교해야 한다. 한도액 언제 나오죠? 주택일 때만.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의 보수를 계산시는 항상 뭘 봐야 한다? 한도와의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넘을 때는 어떻게? 한도 안에서만. 그런 얘기요. 반대로 상가는 한도액이 없겠죠? 그냥 합의한 요율대로. 자, 1번. 우리가 임대차 계약할 때는 보증금 외의 때에 따라서 월세도 추가 지불되겠죠? 이때 계산식이 굉장히 특이했다. 봤더니 임대차란 기초보증금에다가 월세를 합산해서 거래가를 만듭니다. 근데 요 월세에 원칙은 얼마를 곱하죠? 100을 곱하해서 거래 금액을 산출함이 원칙이에요. 가령 보증금 2천에 월세가 30이라고 가정하죠? 얼마이죠? 자, 원래 100을 곱하니까 얼마이죠? 5천. 이게 거래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단서가 보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산출한 상태에서 그 거래가액이 얼마가 되지 않더라. 예, 5천만 원이
안 된다. 이건 결국 뭔 얘기요? 소규모 주택 상가겠죠. 더더욱 약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동계산식을 어찌해야 한다? 수정해서 계산하라. 그래서 5천이 될 때는 그냥 가시고 5천이 안 될 때는 월세에다가 얼마를 곱하는가? 봤더니 얼마요? 예, 70을 곱하여서 거래가를 산출토록 명했습니다. 뭐 예를 좀 넣어보죠. 자, 임차 보증금 2천에 월세가 20일 때 원래 얼마를 곱해야 돼요? 100을 곱하면 원칙이죠. 해봤더니 지금 얼마 나옵니까? 4천밖에 안 나오죠. 산출액이 5천이 안 된다. 이때는 요 식을 포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 70 곱해서 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거래가가 얼마 나오죠? 3,400이 나옵니다. 이때 각각 보수를 받으면 되겠죠? 아까 월세 2천에 3천이, 월세 30일 때는 총 거래가 5천이니까 그냥 가면 되겠죠? 5천일 때 각각 요일에 의해서 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만 지금 7자 5천이 안 되는 것, 요 사례 3,400이죠. 이때는 여기에서 별도로 돈을 따지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5천이 되냐, 안 되는가. 이게 관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산출액이 5천이 안 될 때 식을 수정한다. 되죠? 네. 원래는 100 곱하기, 다만 안 될 때 70 곱하기. 뭐 금액은 다 따지면 될 거, 이거는. 그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다음에 2번. 교환 계약이 나와 있네요. 자, 교환은 주로 언제 많이 할까요, 이거? 교환, 맞바꾸기. 주로 실소유자끼리 많이 하겠죠. 자, 지방에 있는 땅이 있고요. 서울에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이도 좀 드시고 이제 은퇴하고자 할 때 지방에 좋은 데 가서 집 짓고 땅 사서 살고자 하겠죠. 근데 대개 서울의 끝은 건물이 비싸겠다. 뭐 3억. 토지는 예컨대 2억밖에 안 합니다. 자, 이처럼 서로 맞바꿀 물건의 가격이 같지 않습니다. 이때도 교환계약은 성립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로 필요할 때 물건 바꾸기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단지 계약의 공평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낮은 쪽 물건 소유자는 그 차익을 메꿔야겠죠. 그러니까 1억의 현금을 보충금으로 얹고서 서로 바꾸면 될 거예요. 자, 어쨌건 교환은 성사됐습니다. 또 문제는 이 경우에 우리가 당연히 일을 했으니까 대가 받아야겠죠. 과연 중개 보수는 뭘 봐야 할까요? 자, 낮은 쪽 물건은 2억을 통해서 받는다. 아니면 비싼 것 3억을 통해서 받아야 할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돈 벌어야죠. 뭐? 3억의 물건. 그래서 교환은 그 한마디 체크하죠. 금액이 어떻게? 큰 것. 양쪽 물건 중 금액이 가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서 보수를 산출하라. 3억이요. 물론 2억에서 돈 받노라 해서 누가 욕합니까? 친절한 금자씨죠, 그냥. 관계없어요. 예. 비싼 것에서 받더라. 그 틀만 보시고. 다음에 3번 질문은 좀 특이하죠. 문장문도 읽어보죠. 문장.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뭘 따른다? 매매 계약에 관한 금액만을 적용한다. 지금 동일이 몇 번 나왔습니까? 3번 나왔죠? 3동일 얘기네요. 이거 우리가 언젠가 봤을 겁니다. 민법상 배웠던 얘기인데 뭐죠 이건? 점유를 바꾸는 것. 점유 개정 사안이에요. 봐요. A라는 사람이 일단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을 팔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요 집을 자 B에게 팔았습니다. 일단 매매 계약을 맺게 되었어요. 돈 때문에. 근데 지금 당장은 돈을 팔았으나 내가 어때요? 딴 데 이사 가기도 번거롭고 돈도 모자라더라. 그럼 차라리 내가 앞으로 이 집에 세입자로 눌러앉아 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매매를 함과 동시에 다시 A와 B 간에 무엇을?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A가 동주택에서 거주도 할 수가 있다. 그죠? 종전 집주인이 지금은 세입자로 내려앉아 살고 있는 거예요. 봐요, 보면. 물건, 주택 같은 거죠. 당사자 A와 B 같은 거죠. 다음 매매와 동시에 했습니다. 동일 기회죠. 자,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가 중개보수를 받고자 할 때 매매에 대한 보수와 임대차 보수를 따로 다 받아야 할까요? 그땐 고객의 부담도 커질 뿐더러 어때요? 우리가 크게 이의를 더한 것도 없잖아요. 그냥 매매 계약서 쓴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서를 하나 더 쓸 뿐이죠. 이때 양쪽 보수를 다 받게 하면은 부담이 커질 겁니다. 해서 법은 이때 무엇으로? 매매에 대한 보수만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제를 가한 거요. 우리는 다 받고 싶죠. 근데 법은 허용치 않습니다. 자, 주의할 게 지금 뭐라고요? 동일. 같은 물건, 같은 사람, 같은 기회예요. 만약 요 셋 중 어느 하나가 삐딱선 탔습니다. 그때는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A가 그 집을 계산 편의상 1억에 팔았다고 전제해 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한 6천 정도라고 해보죠. 이때 문제가 나오겠죠? 자, 요 사안에서 자, 동거래를 도왔던 개공이 매도인에게서 받을 보수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한번 먼저 물어보죠. 우선 쭉 내용을 본 다음에 같은 둘이니까 뭘 본다? 매매 보수만. 이건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매매가 1억일 때 얼마인가? 아까 조례 요율표 보면 되겠죠? 자, 주택 매매일 때 요율 봤더니 5천, 2억, 6억 초과. 그래서 5천에서 2억까지는 요율이 얼마? 0.5%로 되어 있고 한도액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8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자, 한번 곱해봐요. 1억 곱하기 0.5니까 얼마 나오죠? 산출액이 얼마? 50만 원. 자, 요 산출액은 지금 봤던 주택이니까 어때요? 한도액과의 비교를 해봐야겠죠. 한도를 넘지 않으니까 이건 받아도 관계없네요. 따라서 얼마가 된다? 50만 원에 보수했다. 그죠? 만약 문제가 달리 나올 수 있죠. 항상 계산 문제는 맨 끝에 출제 의도를 봐야 돼요.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서 문제가 이렇게 문제 낼 수 있죠. 매도자 혹은 매수자에게 받을 보수는 괜찮아요. 또는 때에 따라서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받을 보수가 얼마인가. 이렇게도 문의하겠죠. 거래 당사, 즉 쌍방 보수니까 어때요? 100만 원이 된다 그 얘기죠. 항상 이 요율은 일방 요율에 의해서 산출하니까 총액은 곱하기 2였다. 그 얘기였어요. 자, 이게 기본 지금 문제의 의도인데 이것을 살짝 응용도 해보면 되겠죠. 반드시 A가 이 집 팔고 눌러 앉아 사는 것은 별로 못 봤다. 그죠? 때에 따라 A가 팔고 딴 데로 이사 가버립니다. 방이 비어있으니까 어때요? 새롭게 세입자 구할 수 있겠죠. 해서 동개공이 요 사안에서 자, B와 C 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럼 요 사안에서는 과연 중개보수를 어찌 받을 것인가? 이때는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와 임대차의 중개보수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동일 조건이 하나가 금이 같죠? 지금 물건은 같습니다. 시점은 같아요. 근데 뭐가? 당사자가 다른 자이니까. 이때는 매매 보수도 받을 뿐더러 임대차의 보수도 따로 받겠죠. 계산해봐요. 그럼 문제 나오겠죠. 이때 개공이 C에게서 받을 보수가 얼마인가? 먼저 해보죠. C, 임대차 계약 6천이라고 가정할 때 얼마죠? 6천일 때 주택의 요율의 한도를 함께 벗어봐야죠. 아까 주택은 5천, 1억, 3억 임대차입니다. 0.5, 0.4, 0.4네요. 그죠? 4죠. 가액이 6천이니까요. 자, 그러면 6천 곱하기 그 요율표 봤을 때 0.4니까 얼마? 24만 원. 옆에 한도액과 비교하니까 한도액이 30만 원. 한도 초과 안 했으니까 요거 받으면 되겠죠. 문제가 C에 받을 보수를 보니까 얼마? 24만 원이에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그럼 요 사례에서 개공이 B에게서 받을 보수가 얼마인가? B를 할 때 뭘 봐야 돼요? B는 매매도 한 건 내가 도왔고 임대도 한 건 따로 했습니다. 각자 다 받겠죠. 그죠? 계산돼요? 저는 계산이 안 돼요. 자, 매매가 1억이었어요. 1억. 자,
주택의 매매가 1억일 때 요율이 0.5%, 50만 원. 그죠? 다음에 또 한편 임대차도 했으니까 그 금액이 얼마? 24만 원. 둘을 합하니까 어때요? 74만 원. 나오겠죠? 그러나 하나의 사례 속에서 조건 바꾸면서 문제를 응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틀을 일단 먼저 분리해서 보시고 그 마지막에 항상 뭘 봐야 한다? 출제 포인트가 일방보수인지 총보수, 쌍방보수인지 요 점도 고려하셔야 돼요. 풀겠죠? 실컷 잘 풀어놓고 막판에 요걸 실수해요. 그냥 문제가 총보수 묻는데 산출이 24니까 24만 원. 그건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쪽을 물을 때는 일방보수대로, 총보수는 곱하기 양쪽 다 쌍방보수다. 그 차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그땐 그게 문제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다 파악됩니다. 자, 뒤로 가보면, 자, 법령상 또 하나의 권리가 있죠? 이른바 소요 경비를 돌려주십사 실비 청구가 보이는데, 법령상 실비는 크게 두 가지가 보입니다. 지난번에 확인 설명표에서도 비용 투입된 바 있죠? 고객 매물을 잘 팔기 위해서 물건 조사 분석합니다. 대장 때 보고, 등기부 때 보고, 등등등. 돈 들겠죠? 발급 비용 들겠죠? 근데 이건 왜 비용이 투입됐어요? 그 물건 제대로 팔아주기 위해서. 누구 위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을 위해서. 이해돼요? 자, 그래서 권리관계의 확인을 위해서 소요된 각종 비용들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파는 자를 위한 거니까 너희들이. 그래서 그 표현이 매도인, 임대인 등등등 누구? 권리 이전자. 권리 이전자 일방이지 절대 이 실비는 쌍방이라는 말은 나올 리가 없겠죠. 소요 경비의 혜택을 얻는 자 일방이다. 그래서 권리 관계의 확인 따른 소요 실비니까 이전자 일방, 이전자. 매매 계약은 매도인,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 그러면 전세권 설정 계약은 누가 이전자이죠? 전세권 설정자 혹은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한다 할 때 누가 권리를 넘깁니까? 설정자들이죠. 은행에 돈 필요할 때 어때요? 내 집에 저당 잡고 돈 빌리겠죠. 누가 담보를 넘깁니까? 집 소유자. 그죠? 그러니까 설정자들이 이전자로서 실비를 부담한다. 이걸 또 헷갈려 하더라고요.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지금 계약금 등등의 반환 채무를 보장하기 위한 예치에 따른 소요 실비 있죠. 예치에 따른 소요 비용들, 이건 좀 전에 했습니다. 누가 부담한다? 권리 취득할 어린이죠. 취득 어린 일방이지 매도인 쪽이 아니었다. 매매는 매수인, 임대차는 임차인. 저당권 설정 계약은 저당권자, 권리를 취득하니까. 전세권자, 그죠? 그래서 서로 어때요? 부담자가 반대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암기해도 좋지만 그게 싫을 때는 취지만 보면 돼요. 물건 제대로 팔아주기 위해서 확인할 때 드는 거니까 파는 자가 부담하시라. 누구? 매도인. 근데 계약금 등을 예치할 때는 매수인들의 이행사고 대비니까 매수인 쪽이 누구? 취득자 일방이었다. 그래서 흔히 머리를 쓰더라고요. 이것도. 왜? 워낙 공부할 때 암기량이 많다 보니까 안 틀리게 해서 하더라고요. 권리관계의 확인이다. 다시 권리 이전자. 맞네요. 예치 따른 소요 비용이니까 취득자. 말은 됩니다. 그죠? 예. 뭐든 좋아요. 저는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수익자가 누군가만 알면은 암기 필요 없잖아요. 누구 위한 제도인가? 그게 더 쉬울 거예요. 자, 실비도 조금 줍니다, 이것. 실제는요. 별로 의미 없다. 그죠? 차라리 아까 봤던 금증이 잘 해가지고 뒷돈 챙기지.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권리사항까지를 마무리 지어 봤습니다. 재미있죠? 권리는요. 근데 이 부분 수험생들이 아마 두 문제 정도 나와도 틀리지 않더라고요. 잘 하시면 돼요. 네, 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